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뉴미디어 시대의 리터러시라는 주제, 요즘 정말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매 순간 정말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그 속에서 핵심을 딱 꿰뚫어 보고 또 세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죠. 맞습니다. 당신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중요한 걸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저희가 오늘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미디어란 무엇인가, 그런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 있잖아요. 이게 어떤 변화와 과제를 안겨주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리터러시,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을 포함하는지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개념 나열하기보다는 이 능력들이 당신의 정보 소비나 소통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연결해서 설명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미디어라는 개념 그 자체부터 좀 명확시 하고 가는 게 순서겠죠. 네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TV나 신문 같은 거요. 그런 특정 기기, 그것만 미디어라고 하는 건 좀 좁은 시각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미디어를 이해하려면 좀 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자료에서도 미디어의 의미를 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네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기술적 대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지고 사용하는 그런 기기들이죠. 네, 그 기기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그 기기들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물,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드라마나 뉴스 기사, 유튜브 영상, 아니면 소셜미디어 게시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컨텐츠나 장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차원, 바로 미디어가 소비되는 맥락까지 고려해야 미디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맥락이요? 아, 예를 들어서 혼자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거랑요, 거실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TV 뉴스를 보는 것. 이건 같은 뉴스 텍스트라도 그 경험이나 의미 부여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렇네요. 환경이 다르니까. 네, 미디어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자리 잡고 또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컨텐츠, 그리고 그것이 놓인 환경까지 다 아우르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 셈이죠. 미디어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징적인 환경으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 개념하고 비교했을 때 요즘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뉴미디어, 이건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다른 건가요? 뉴미디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역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이 기반 위에서 과거 미디어의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 방식과는 확 다르죠. 사용자와 사용자, 또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상호작용성, 이게 극대화됩니다. 상호작용성. 네,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또 다른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소비자, 컨슈머이면서 동시에 생산자, 프로듀서 역할도 하는 그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프로슈머. 위키피디아처럼 집단지성으로 정보를 만들거나 아니면 블로그, 소셜미디어에 자기 생각이나 경험 공유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해당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웹기술 발전 과정을 보면 이 변화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초기 웹 1.0 시대가 주로 정보를 검색하고 소비하는 데 좀 머물렀다면 웹 2.0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컨텐츠 만들고 공유하고 참여하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네, 블로그나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네,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웹 3.0 환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랑 알고리즘이 개인한테 고도로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기술이 우리의 소통 방식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미디어 환경이 엄청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네요. 이렇게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하신 그 리터러시 능력이 정말 필수적이겠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메시지를 우리가 접했을 때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 메시지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걸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의미합니다. 네,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이걸 통해서 의미 있는 소통이나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괄하는 거죠. 단순히 읽는 능력이 아니라 뭐랄까 해석하고 평가하고 활용하고 참여하는 그런 능동적인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 개념을 디지털 환경이라는 그 특수한 맥락에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료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이해하며 평가하고 나아가 새로운 컨텐츠나 의미를 창조하며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의 탐색, 해석, 평가, 통합, 제작, 공유 같은 어떤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가치관, 자기조절 능력, 공감 능력, 참여의식, 연대의식 뭐 이런 정의적인 측면까지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인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까지. 네, 기술을 다루는 능력, 툴 리터러시를 넘어서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 크리티컬 리터러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 크리에이티브 리터러시, 그리고 윤리적으로 참여하는 것, 에티컬 리터러시까지 전부 포함하는 거죠. 사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디어를 얘기하면서 디지털을 빼놓고 생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거의 뭐 동의어처럼 쓰이거나 최소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제는 리터러시를 논할 때 단순히 글 읽고 쓰는 전통적인 문해력을 넘어서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미디어의 세 가지 차원 있잖아요. 즉, 디지털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적 측면, 대상. 네, 대상,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 텍스트, 이미지,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생산하는 텍스트적 측면, 텍스트. 그리고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리즘의 영향력은 어떤지, 관련 법규나 사회 문화적 규범은 뭔지 이런 걸 이해하는 맥락적 측면. 맥락. 이걸 전부 다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서도 단순히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 말고도 이미지나 영상 같은 다양한 기호 체계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다중양식 리터러시. 네, 다중양식. 또 넘쳐나는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데이터 리터러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정보를 걸러주는 보이지 않는 손. 알고리즘 리터러시 같은 세부적인 능력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알고리즘 리터러시는 우리가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죠. 이제는 명확한 저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인간의 프롬프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어려운. 네, 이런 변화는 리터러시의 개념을 또다시 확장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죠. 와, 정말 알아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할 것도 점점 많아지는 시대네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가득한 뉴미디어 환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는지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가 역시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걸 넘어서요. 이게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공중보건이나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료에서는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 이걸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디스인포메이션.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퍼지는 걸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둘 다 문제지만 그 성격이랑 대응 방식은 좀 달라야겠죠. 특히 요즘은 기술 발달로 문제 양상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조작된 영상이나 음성 같은 거요. 아, 네, 딥페이크. 이건 뭐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고 또 거대 언어 모델 같은 인공지능이 때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막 지어내는 환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뭘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맞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상 이런 정보들은 과거의 입소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죠. 네, 리트윗 한 번 번연 아니면 그렇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도달하죠. 정보의 원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거나 출처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고요. 또 정보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전통적인 단서들, 예를 들면 유명 언론사 이름 같은 거요. 이런 게 부족하거나 오히려 조작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용자들의 혼란은 더 커집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알고리즘의 역할이 또 한 번 중요하게 부각되는군요. 과거에는 신문사 편집자나 방송사 PD 같은 전문가들이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걸러주는. 네. 근데 이제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용자의 과거 기록, 클릭 패턴, 친구 관계 이런 걸 분석해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해주죠. 이게 뭐 개인 관심사에 맞는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나와 비슷한 견해, 내가 동의하는 정보만을 보여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향된 정보의 거품 속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필터 버블 또는 에코 체인버 현상입니다. 나와 다른 목소리는 점점 듣기 어려워지고 내 생각만이 옳다는 확신은 강해지는 거죠. 결국 다양한 관점을 접할 기회가 차단되고 생각이 다른 집단과의 소통은 단절되면서 사회 전체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와,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위험이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정보 과부하만큼이나 이렇게 편향된 정보 환경에 갇히는 것도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맞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논증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논증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토론에서 이기는 기술,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보통 그렇죠. 자료에서 말하는 논증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나 합의에 도달하려는 일련의 과정, 이걸 의미합니다. 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논쟁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목적이 강한 설득적 논증도 있지만 네.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이나 이해를 찾아가려는 탐구적 수계적 논증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리미대 환경에서 필요한 건 아무래도 후자 쪽의 논증 능력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보가 넘쳐나고 다양한 주장들이 충돌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탐구적이고 수계적인 논증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조건 수용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네, 한 발짝 떨어져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 이걸 따져보는 거죠. claim, reason, evidence.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넷째, 혹시 이 주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반론, 카운터 아규먼트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네, 반론까지. 다섯째, 만약 타당한 반론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절충해서 자신의 처음 주장을 보완하거나 수정할지 고민하는 과정, 즉 종합, 신테시스에 이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비판적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의 구체적인 과정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주장과 정보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논증의 틀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네. 따라서 논증 능력을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함양하는 것이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판적 리터러시를 갖추는 핵심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뉴미디어 환경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편리함과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정보 과부하,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범람, 알고리즘에 의한 필터 버블과 편향성 심화 같은 심각한 도전 과제들도 함께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뉴미디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네, 핵심 역량. 이건 단순히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소극적인 능력을 넘어서요. 정보의 출처와 맥락, 숨겨진 의도까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더 나아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론 형성이나 사회적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되짚어보면 리터러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정보 해독 능력이나 기술 활용 능력, 이걸 넘어서서 사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과 직결되는 사회적 역량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 이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네, 사회적 역량. 온라인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정보와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반응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디지털 시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리터러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능력이자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민주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시민 역량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보 활용 능력이 곧 사회 참여 능력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와 직결되는 시대인 것이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리터러시라는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 과제 중 하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 정보의 맥락을 읽고 의도를 파악하는 비판적 분석 능력, 다양한 양식의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알고리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영향력까지 고려하는 그런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이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무수한 정보들을 좀 더 현명하게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인공지능은 앞으로 점점 더 인간이 만든 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매우 정교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생성해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서 저작성, 오센티시티, 오리지널리티와 같은 개념들은 어떻게 제정이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종류의 리터러시를 갖춰야만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AI 시대의 리터러시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안겨주는군요. 오늘 이 의미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인터넷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맞아?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순간이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멈칫하는 순간을 확신으로 바꿔줄 비법, 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똑똑하게 항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솔직하게 스스로한테 물어보죠.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수많은 온라인 정보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세요?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먼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바로 미디어 환경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전하고는 게임의 룰이 진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TV나 신문사 같은 몇몇 큰 곳에서 정보를 쫙 뿌려주면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보기만 했어요. 완전 일방통행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모두가 작가고 감독이고 또 기자잖아요? 뭐 SNS든 유튜브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만들고 퍼뜨릴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생산자랑 소비자 사이에 있던 벽이 그냥 확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렇게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물론 멋진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꽤 위험하기도 해요.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뭘 보고 뭘 믿을지, 이걸 교묘하게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함정들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뭐니 해도 바로 가짜 정보일 겁니다. 요즘은 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딥페이크 영상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AI가 막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까지 나타나잖아요. 이제 사실이 아닌 정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바로 곁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 가짜 정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허위 정보, 즉 디스인포메이션은요,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치거나 속이려고 나쁜 의도를 갖고 만든 거짓말이에요. 반면에 오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은 뭐냐면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냥 공유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라고 믿고 퍼뜨리는 실수인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눈앞에 턱하니 나타나는 걸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검색하는지,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이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아하,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하면서 컨텐츠를 착착 골라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만을 위한 개인 맞춤형 문지기 같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지기가 너무 친절하고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우리는 필터 버블이라는 투명한 거품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내 생각과 비슷한 의견만 계속 메아리처럼 들리고요. 나와 다른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되죠. 오직 나만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그런 고립된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힘, 알고리즘이나 필터 버블 같은 거에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면 그냥 뭐 인터넷 검색 잘하고 컴퓨터 잘 다루는 기술?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날카롭게 평가하고 그걸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생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럼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능력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그 핵심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랄까, 우리 생각의 맥가이버 칼 같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하고 강력한 도구죠. 자, 지금부터 그게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의 이름은 바로 논증입니다.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쏟아지는 정보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정보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해서 단단한 근거라는 땅 위에 나만의 생각의 집을 짓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탄탄한 논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설계도입니다. 모든 제대로 된 주장에는 이런 뼈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체크리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튼튼한 주장은요, 이 4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핵심 메시지, 바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건강에 좋다 같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걸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죠. 규칙적인 운동이 심장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럼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장과 근거를 이어주는 숨겨진 다리, 바로 전제가 필요합니다. 심장병 위험이 낮아지는 건 당연히 건강에 좋은 거지 하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상식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아니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요 같은 예상되는 반론을 미리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답까지 해주는 인정과 반박이 더해지면 그 주장은 정말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철옹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논증이라는 멋진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이 맞다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 쓸 것인가?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설득이고 다른 한쪽은 숙이에요. 설득적 논증은요, 뭐랄까, 내 주장이 결승선에 제일 먼저 들어와야 하는 달리기 경주 같아요. 일단 이기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수기적 논증은요, 승자나 패자가 없어요. 이건 마치 각자 다른 조각의 지도를 가져와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맞춰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적지를 함께 찾아가는 탐험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눌 때 여러분은 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수기하려고 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가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온라인 대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